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2회차 출제가 됐었던 건축 설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관련된 문제 역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난이도 상, 중, 하로 우리가 문제를 구분을 해뒀었는데 하에 대한 부분이 6문항, 그리고 중에 대한 부분이 9문항, 그리고 상에 대한 부분은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차와 달리 이 하에 대한 난이도 문항수가 좀 적어요. 다시 말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고 중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고 그리고 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간단히 살펴봐야 될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통기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통기관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에 접속한다. 즉 다시 말하면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통기관을 찾아라. 그러면 무슨 통기관이에요? 결합 통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통기관 설명드리면요. 습식 통기관의 경우는 통기와 배수를 동시에 하는 통기관을 말하고요. 각개 통기관은 트랩 하나당 통기관 하나를 설치한다. 가장 이상적이면서 안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를 5개로 관경을 줄이지 않고 개구한 통기관을 신정 통기관이라고 한다.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인데요. 각 실의 용도별 환기의 주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환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각 지문을 보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화장실에 환기를 하는데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환풍기를 켜죠. 왜 환풍기를 켭니까? 냄새를 빼기 위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답은 1번이라는 거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열, 습기 제거를 위해서 화장실에서 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옥내 주차장에서는 가스 제거, 그리고 배전실에서는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열, 습기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를 한다. 그리고 보일러실의 경우에는 열 제거,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자, 고가 수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높이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고가 수조 방식을 채택한 건물에서 최상층에 세정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세정 밸브로부터, 그래서 이 세정 밸브로부터 고가 수조 저수면까지의 필요 최저 높이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정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고가 수조의 높이가 얼마만큼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정 밸브의 최저 필요 압력 70kPa, 그리고 마찰 손실 수두가 높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m AQ, 아쿠아, 물의 높이로 4m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자,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있고요. 고가 수조 방식을 통해서 급수를 한다. 최상층에 다음과 같은 세정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고가 수조의 수면과 세정 밸브까지의 높이는 얼마만큼 이상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세정 밸브의 최저 필요 압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높이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저 필요 압력이 몇이라고? 70kPa이라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은
4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을 높이로 환산만 하면 세정 밸브로부터 필요한 높이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70kPa는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 0.07 메가파스칼이 될 거고, 압력과 수도와의 관계 공식은 P는 0.01 H가 되니까 수도는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7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 필요 압력에 해당하는 거 7m,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높이 4m, 총 몇 미터? 그죠? 11m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방식 중에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해서 급수 방식의 종류, 수도 직결식, 압력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 펌프 직송 방식, 이 부분을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수질이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 그죠? 수도 직결 방식은 수질이 가장 깨끗하다. 그리고 고가 수조 방식은 물탱크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물이 거치는 단계가 많다. 그래서 수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고가 수조 방식이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방식에 대한 문제고요. 개별식 급탕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그러면 급탕 방식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식, 국부적이다 해서 국소식, 그리고 중앙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개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가열장치를 설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할 때 우리가 온수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를 개별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중앙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을 하나의 가열장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각 개소로 다음과 같이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중앙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징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단 개별 제어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개별식은 각 가정마다 있어요. 그래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중앙식은 개별 제어에 대해서 뭐 불가능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별식은 각 가정마다 보일러가 있어야 되고 전 세대가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각 세대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보일러만 이용을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은 연료를 통해서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는 효율이 좋은 거기 때문에 개별식은 효율이 떨어지고요. 중앙식은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관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개별식은 배관의 길이가 어때요? 짧아요. 중앙식은 배관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배관의 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누가 배관에 대한 열 손실이 큽니까? 당연히 중앙식이 열 손실이 클 거고 개별식은 열 손실이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식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소규모죠. 열 손실이 많잖아요. 열 손실이 적고, 죄송합니다. 자, 개별식은 어디에 적용을 한다? 그죠? 소규모에 적용을 한다. 중앙식은 대규모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개별식이 소규모에 좋냐라고 한다면 연료율은 어때요? 연료율은 작고 그 다음에 배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가 되면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식은 연료율이 좋기 때문에 대규모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앙식에는요, 종류, 가열 방식이 있죠. 무슨 방식? 직접 가열 방식과 간접 가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식 급탕 방법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용이하나 배관 중에 열 손실이 크다. 배관 중에 열 손실이 큰 건 뭡니까? 여러분들 중앙식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건물 완공 후에도 급탕 개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다. 이 부분은 개별식은 각각의 실에 각각의 가구에 가열 장치만 설치를 하면 비교적 좀 쉽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식은 하나의
가열 장치를 통해서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설계 시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급탄개소가 적기 때문에 가열기, 배관의 길이 등 설비의 규모가 작다, 소규모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 용도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필요한 온도의 탕을 비교적 간단히 얻을 수 있다 해서 관련해서는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개별식, 중앙식 여러분들 비교하는 부분 정리하시고 중앙식에는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77번 문제입니다. 펜코일 유닛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펜코일 유닛은 무슨 방식이에요? 전수 방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에 다음과 같이 공조기를 집약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펜코일 유닛 내부에는요. 다음과 같은 코일판이 있어요. 이 코일판에 냉동기 또는 보일러가 연결이 돼서요. 차가운 물이 흐르면 냉방이 되는 거고 보일러에서 만든 뜨거운 물이 흐르면 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실을 쾌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수 방식 펜코일 유닛은 각 실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실에 공기 정화 능력이 우수하다. 자, 공기 정화 능력. 지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요.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을 이용하면 문을 꼭꼭 닫아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실내의 오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필터를 우리가 고성능의 필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전공기 방식은 다음과 같은 공조기 내부에 제일 먼저 필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열 코일,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이죠.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그 다음에 가습기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있기 때문에 전공기 방식이 전수 방식에 비해서 이 공기의 정화 능력이 더 우수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능력이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수배관으로 인한 누수의 우려가 있겠죠. 그리고 덕트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거나 작아도 된다. 그래서 쉽게 정리가 되시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되시면 전공기 그리고 전수 방식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문제풀이에서 이 부분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 부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난이도 중으로 넘어왔는데요. 살짝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전실 위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전기 설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전기 설비에 관련된 이런 장치나 기기 그리고 실들은 위치를 어디에 정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부하, 필요로 하는 부하의 중심에 배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변전실의 경우에는 고압의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양호해야 돼요. 그래서 채광도 좋아야 되고 환기도 잘 돼야 되고 뭐 조명도 잘 돼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면 할수록 안전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전원 인입이 편리할 것. 당연한 내용이고요. 기계를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그리고 3번 지하 최저층으로 천장 높이가 3m 이상일 것 했는데 답은 3번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하 최저층이 되면요. 습기도 많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습기 이런 부분 환기를 통해서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층에서는 환기도 잘 안 되고 습기도 많고 해서 최저층에서는 변전실을 설치하는데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전실의 천정고와 관련해서요. 천장 보통 보 아래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압의 경우에는 보아래 3m. 그리고 특고압의 경우에는 4.5m로 계획을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배전이 편리하게끔 장소를 정한다라는 거. 쉽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지하 최저층은 부적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용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조명 용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속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는 거 있었고, 휘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조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광속의 단위는 루멘,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 또는 뭐 캔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휘도라고 하는 부분은 SB에서 스틸부 또는 아포스틸부 또는 칸델라의 미터의 제곱으로 나는 단위, 그리고 조도는 럭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각에 대한 부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광속은 단위 시간당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한다. 광도는 단위 입체각에 해당하는 빛의 양을 말한다. 휘도는 단위 입체각당 그리고 다시금 단위 면적당 발산하는 빛의 양이다. 그래서 휘도는 눈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 그랬고, 조도라고 하는 건 광원이 있었을 때 광원에 의해서 비춰지는 면을 기준으로 1m의 제곱당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빛의 양을 조도라고 한다라고 했고, 요 부분을 실에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 루멘 맞고요. 그 다음에 광도 칸델라 캔들, 조도 룩스 맞는데, 자, 스틸부 또는 아포스틸부 요런 단위는 방사속에 해당하는 단위가 아니라 휘도에 해당하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사속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이 방사 에너지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값이고요.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 4번에 해당하는 단위를 꼭 알고 있어라 라고 해서 출제를 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보기의 단위를 알고 있어라 라고 해서 출제된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보기는 1번, 2번, 3번이 맞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찾으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자, 전기 설비의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이나 후면에 양면의 개폐기, 그리고 과전류 차단 장치, 개폐기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단기 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로 여러 대의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양면의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패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배전반 또는 분전반인데, 대형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전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전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배분하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에서 전기를 수전하고 알맞는 전기로 전압으로 변환을 하고 각 부분에 배전을 하는데, 그 배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개폐기와 그리고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스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가스의 용기를 보관하기 위한 최적의 온도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LPG 용기, 이 용기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이 되냐면 봄배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 대신에 봄배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
LPG 용기를 뜻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보관 온도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몇 도? 그죠? 40도입니다.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8번 문제는요.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습공기 선도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습공기 선도,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에서 급공기 선도죠. 실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는 습공기 선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구성 요소를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 친구 중에 건구라는 친구, 그리고 습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참 재미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노재미다. 노재미인데 노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절대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 현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포도를 보면 미쳐버려요. 포도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비엔나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웃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요소,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현열비, 수증기분압, 포화도, 비체적, 엔탈피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엔탈피와는 유사하지만 엔트로피는 습공기 선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다시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얼핏 보면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즈형 방열기 트랩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벨로즈형 방열기 트랩을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트랩의 종류라는 건 다음과 같은 지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방열기에 사용하는 트랩이기 때문에 배수용 트랩입니까? 증기난방용 트랩입니까? 그죠? 증기난방용 트랩이에요. 그래서 트랩이라고 하는 부분, 자, 어디에? 배수계통에 그리고 증기난방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수계통에서는 왜 사용하느냐? 실내로 유입되는 악취라든지 가스라든지 벌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증기난방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방열기가 있었을 때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를 방열기에 공급을 하면 이 증기가 방열기를 통하면서 물이 돼서 돌아와요. 물. 그래서 증기가 물이 된다, 응축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응축 자멸을 이용하는 게 증기난방의 원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응축수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증기가 되돌아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어떠한 장치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증기난방용 트랩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기난방에서는 트랩을 왜? 응축수를 환수시키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일단 벨로즈형 몰라요. 증기난방용 트랩이에요.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몇 번? 그죠? 4번. 방열기에서 생긴 응축수를 환수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 다음 문제는요. 배수관에 오염물질이 있었을 때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관을 막히게 하는 유지분, 모발, 머리카락, 섬유 부스러기 및 인화 및 위험물질 등을 물리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보기를 보면 팽창관, 급탄과 난방계통의 압력을 도피하는 부분을 우리는 팽창관, 팽창탱크라고 하고요. 포집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자, 트랩의 종류에 바닥용 트랩이 있었어요. 그 종류가 그리스 트랩 또는 그리스 포집기 또는 저집기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수계통에
기름기 및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을 포집기, 저집기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된다라는 거 쉽게 여러분들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그리스 트랩은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사용이 된다. 어디에? 그죠? 주방, 조리실 바닥에 설치한다라는 거. 그 다음 수처리기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체크 밸브는 어떤 밸브입니까? 여러분들 역지 밸브라고도 하고 역류 방지 밸브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8번 문제고요. 옥내 소화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칸안에 알맞는 내용을 적어라,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방수 압력, 그리고 방수량, 그 다음에 소요 저수량, 소요 수량. 자, 방수 압력 메가파스칼이죠. 0.17 메가파스칼. 방수량 130리터 퍼 미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분당. 그리고 소요 수량은 어떻게 2.6N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N은 옥내 소화전의 개수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 소화전의 수입니다. 최대 몇 개? 5개라고 했고요. 옥내 소화전의 간격은 대략 몇 미터 간격으로? 25m 간격으로 계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칸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옥내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를 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느냐? 25m 이내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m, 그리고 방수압력, 방수량, 그리고 소요수량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난방 설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옳은 것 나오면 항상 별표.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복사 난방은 복사 패널의 복사열을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맞죠? 다음과 같이 열원을 바닥이나 벽체에 매설을 하고, 그래서 온수 파이프에다가 온수를 통하게 하고 위에 복사 패널을 설치하게 되는데, 복사 패널에서 발산하는 복사열로 인해서 실내를 난방한다. 그래서 수직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천장고가 높아도 난방 효과가 크다. 방을 개방해도 난방 효과가 크다. 다만 비용이 비싸다. 쾌적성도 좋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기 난방은 증기의 현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응축 자멸을 이용한다. 온풍 난방은 자멸 아닙니다. 온풍 난방은 공기를 가열해서 난방하는 방식으로 현열이 고려된 난방입니다. 그리고 온수 난방은 온수의 자멸 아니죠. 역시 현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난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온수는 원리가 현열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은 간단히 1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이 아니라 저는 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난이도 할 때 살짝 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오물정화 설비에서 BOD 제거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대상 인원 100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인 1일 오수량 0.1m의 세제곱, 그 다음 오수의 평균 BOD가 다음과 같이 200pp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의 BOD 제거율이 85%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출수의 BOD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자, 제일 먼저 유출수의 BOD량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BOD량 자체의 단위가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 BOD량은 어떻게 BOD 농도에다가
오수량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BOD 농도는 어떤 BOD 농도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에서 유출수의 BOD량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출수의 BOD 농도로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출수의 BOD 농도는 다시금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BOD 제거율과 그리고 오수의 평균 BOD, 즉 유입수의 BOD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출수의 BOD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OD 다시 지울까요? 자, BOD 제거율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죠? 유입수의 BOD에다가 유입 BOD 마이너스 유출 BOD.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이 BOD 제거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BOD 제거율이 85%라고 했고요. 그리고 유입수의 BOD가 200ppm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0ppm이고 유출 BOD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X라고 이렇게 놔볼까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유출수의 BOD를 30ppm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BOD 농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출되는 BOD량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ppm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됩니까? 자, 거주 인원이 1000명이고요. 그리고 1인 1일 오수량이 0.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0 곱하기 0.1로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ppm이라고 하는 이 농도의 단위는 제가 이론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된 값은 0.03 미터의 세제곱 퍼 데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단위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 부분이 1인 1일 오수량에다가 인원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위가 얻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에서는 단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킬로그램 퍼 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미터의 세제곱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의 힌트가 뭡니까? 그죠? 물의 밀도는 몇이다? 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 1미터의 세제곱은 1000kg. 즉 1미터의 세제곱은 1톤이니까 1000kg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100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00을 곱해서 3kg per day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공식보다는 일단 BOD 제거율을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BOD량을 계산할 때는 BOD의 농도에다가 오수량을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것까지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덕트 설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건축 설비 20개 다 맞으면 출제자가 섭섭해하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지문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덕트 계통에서 엘보 하류로부터 적정 거리를 지난 후 치출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뭐 소음과 진동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기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아스펙트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리다라는 것 정도만 간단히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는 캔버스 이름을 설치하여 진동 전달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용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캔버스 이음이라고 하는 건 진동을 방지하는 어떠한 장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트의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덕트의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압 재취득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등 마찰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에서 덕트의 치수를 결정하는 이 종류만 여러분들 간단히 한 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덕트의 치수를 결정하느냐? 등소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등마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저기 정리된 정압 재취득법.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덕트의 치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요. 급수관 결정 방법도 다음과 같은 덕트 치수 방법과 서로 섞어서 다음 급수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덕트 치수의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서로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급수관은 기구, 연결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등표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찰, 저항, 선도에 의한 방법들이 있다 해서 구분만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이 공부하실 거면 차라리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됐었던 부분을 다시금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송풍기량을 계산하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발열량 또는 현열 이런 열들이 나오고 송풍량을 계산하시오 또는 열량을 계산하시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열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을 어떤 공식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이 물이다 라고 한다면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최종 열량의 단위 뭐 킬로와트가 될 수도 있고 와트가 될 수 있는데 좌측의 단위와 우측의 단위를 맞춰가면서 공식을 다시금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해서 주로 환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공식을 좀 달리 적용하자 해서 Q 공기가 들어가면 Q로 이렇게 적용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델타 T로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기는 물과 달리 물은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물의 양을 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중량, 질량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공기는 밀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체적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는 공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로우라고 하는 밀도가 추가적으로 고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환기량의 경우에는 실의 최적과 그리고 환기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온도가 22도씨인 실의 현열 부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송풍기의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치출구의 공기의 온도와 공기의 밀도와 그리고 공기의 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1.01kJ/kg K로 주어지는데 이 문제만큼은 1.005kJ/kg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 말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공식 있죠? 어떤 공식이에요? 그죠? 자, 환기량과 관련된 현열에 관련된 부하는 어떻게 된다? 자, QI라고 적어보면 0.337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T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적용하면 정확한 값을 얻질 못합니다.
왜 그렇다? 다음과 같은 0.337의 값은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된 거예요?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공기의 비열, 그리고 밀도, 그리고 곱하기 1000, 그 다음 나누기 3600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이 0.337이라고 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는 이 열량 자체가 킬로와트가 아닌 와트일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공식을 또 적용하면 정확한 값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열의 값이 일반적으로 1.01이었는데 이제는 1.05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FM대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현열 부하가 9.3kW라고 했죠. 그러면 9.3kW. 그리고 킬로와트의 단위는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다? 킬로줄 퍼 세크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Q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송풍 공기의 양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Q로 집어넣고요. 단위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위를 살짝 힌트 삼아 보는 거예요. 미터의 세제곱 퍼 아워로 고려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 비중이 나와 있는데 비중이 몇이라고요? 1.005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밀도는 1.2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온도차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 온도 22, 그 다음 취출구 온도 32, 대략 10도의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든 공식이 최종 답의 단위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단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K 되고요. 그 다음 킬로그램 없어지고요. 그 다음 미터의 세제곱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위가 킬로줄과 아워가 남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워를 뭘로? 초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주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간단히 정리하면, 자, 9.3은 Q 곱하기 비열이 특이하다 1.005 곱하기 1.2, 그 다음 온도차가 10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 3600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값이 몇 번이 나오느냐? 대략 여기에서 환기량, 송풍기량은 2776 미터의 세제곱 퍼 아워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선적으로 단위가 킬로와트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비열이 1.01이 아니라 1.00으로 주어졌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에 수신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신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해서 답은 B형 수신기가 되는데요. 자, 수신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화재를 감지기에서 감지를 하고 수신기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수신기에서는 화재가 났다라는 부분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램프 또는 음향 장치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부분의 장치를 수신기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고요. 사람들한테 화재가 났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수신기를 설치한다. 그럼 어떻게 알려주느냐? 램프와 그리고 음향 장치를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종류가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M형 수신기가 있다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B형 수신기는 없다라는 부분 간단히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왔는데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저 보일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금 보일러에 대한 부분 간단히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보일러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일러가 주철제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통연관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 수관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 이평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류 보일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관류 보일러는 수관 보일러와 유사한 보일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주철식 보일러의 특징은 지읒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 생각하자? 조립식 생각하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의 변화는 쉽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부품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은 어떻다? 수명은 길다. 하지만 조립식이기 때문에 고압에는 부적당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형 건물이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보일러다라고 간단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 노통연관 보일러는 노인, 노장 생각하면 됩니다. 부하 변동에 따른 안정성이 어떻다?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관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 얇은 관을 이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물을 끓이기 위한 보일러다라고 생각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관 보일러는 대규모 그리고 대용량 이런 용어가 나오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얇은 관에 물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얇은 관이 막힐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처리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 보일러는 말 그대로 다른 보일러는 누워 있는데 얘만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해서 서 있다, 이평 보일러다라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0번 문제는 관류형 보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에서 수관 보일러라고 나왔다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었을 텐데 관류형 보일러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관 보일러, 관류형 보일러 유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관 보일러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얇은 관을 통해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전열 면적이 크고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끓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기동시간이 짧고. 그 다음 관이 막힐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관에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처리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드럼과 증기드럼, 부하 변동에 따른 추정성이 좋다.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끓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2018년도 2회차 건축 설비에 대한 문제풀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8년 3회차 출제됐었던 문제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